여러분, 우리 앞에는 지금 막 2026년 말부터 2028년 그 이후까지 이어질 인텔의 어떤 내부 로드맵, 그리고 아키텍처 심층 분석 자료, 또 유출된 스펙 시트들이 진짜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죠, 지금. 네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행할 이 심층 분석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인텔이 도대체 왜 자신들이 수년간 막 고집해온 그 반도체 설계의 플레이북을 스스로 찢어버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그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그 하이브리드 아키텍처에서 이른바 통합 코어로 넘어가는 거대한 전환, 또 경쟁사를 향한 전면전, 그리고 심지어 한번 죽었던 전설적인 기능의 부활까지 이 복잡한 기술적 지각 변동의 실체를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거는요. 단순한 코어 개수, 아니면 뭐 클럭 속도 이런 게 아닙니다. 네, 그런 스펙보다는 그렇죠. 그런 피상적인 스펙 뒤에 숨겨진 엔지니어링 철학, 그리고 전략적인 진짜 이유에 집중해야 하거든요. 이 거대한 칩 메이커가 도대체 어떤 물리적 한계에 부딪혔고 그걸 돌파하려고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이걸 추적해보면 정말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과도기부터 한번 살펴보죠. 뭐 거대한 항공모함이 하루아침에 확 방향을 틀 수는 없으니까요. 네네, 당연하죠. 시간이 필요하죠. 그 첫 번째 방향 전환이 바로 2027년에 등장할 레이저레이크입니다. 노바레이크의 뒤를 잇는 칩인데 약간 여기서 인텔의 아주 노골적인 원가 절감 혹은 뭐 선택과 집중 전략이 딱 보이거든요. 네, 아주 정확히 보셨어요. 그 로드맵을 보면 확실히 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보급형하고 중급형 라인업에는 기존 칩에서 쓰던 그 코요테 코브, P코어, 그리고 아틱 울프 E코어를 그냥 그대로 재사용하더라고요. 반면에 최상위 데스크톱 모델이나 고성능 모바일 라인업에는 E코어는 놔두고 완전히 새로운 그리핀 코브라는 P코어를 얻는다고 나와 있어요. 사실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바로 수율 그리고 R&D 비용입니다. 돈 문제네. 네, 모든 라인업에 완전히 새로운 아키텍처를 동시에 쫙 적용하는 건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고 또 칩 결함 리스크도 크잖아요. 그렇죠. 한번 삐끗하면 다 날아가니까. 맞아요. 그리고 대중적인 메인스트림 시장은 막 극단적인 성능보다는 사실 가격 대비 안정성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검증이 끝난 이전 세대의 부품을 약간 재활용해서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택한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일반적인 자동차 브랜드가 대중적인 세단에는 이미 고장 안 나기로 유명한 그런 구형 엔진을 조금 손봐서 얹고 럭셔리 스포츠카 라인업에만 엄청난 돈 들인 완전 신형 엔진을 얻는 거랑 똑같은 이치네요. 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딱 그거예요. 인텔 입장에서는 그 스포츠카 시장, 즉 하이엔드 게이머나 뭐 전문가 시장에서는 절대 밀리면 안 되니까요. 거기에는 선택적인 투자를 빡세게 하는 거죠.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근데 여기서 레이저레이크 라인업에서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무기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데스크톱 가고 모바일 쪽이요? 네, 바로 레이저레이크 대시 AX, 레이저레이크 대시 AX라는 모델입니다. 그 자료에 있던 거요? 32개의 실행 유닛을 가진 그 XE3P 내장 그래픽 탑재했다는 그 칩이군요. 네네, 맞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대놓고 AMD의 헤일로 APU를 저격하려고 만든 약간 암살자 같은 느낌인데요. 정확히 짚으셨어요. 최근 그 노트북 시장 트렌드를 보면 무겁고 막 전력 엄청 먹는 외장 그래픽 카드는 빼버리고 CPU 안에다가 강력한 내장 그래픽을 넣잖아요. iGPU라고 부르는. 네네. 얇은데 성능은 좋아야 하니까. 그렇죠. 얇은 두께랑 고성능을 동시에 잡으려는 시도가 엄청 치열하거든요. 사실 AMD가 이른바 APU라는 개념으로 이 시장을 꽉 잡고 있었어요. 동무되었죠, 거의. 근데 인텔이 이 레이저레이크 AX에 32EU라는 정말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그래픽 코어를 우겨 넣었다는 거는요. 이게 수익성이 가장 높은 고사양 슬림 랩탑 시장의 패권을 더 이상 AMD한테 내주지 않겠다. 이런 강력한 선전포고인 겁니다. 와, 그러니까 노트북 하나로 무거운 영상 편집도 다 하고 고사양 게임도 돌리고 싶어하는 그런 소비자들의 지갑을 정확히 노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레이저레이크의 과도기적 실험이 결국 하나의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되는 것 같거든요. 바로 전력 그리고 발열이라는 그 물리적 한계 말이죠. 그게 항상 발목을 잡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인지 2028년에 등장하는 타이탄 레이크, 이 타이탄 레이크 로드맵을 보면 정말 충격적인 결단이 내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대박인데 데스크톱 버전이 아예 없습니다. 네, 아예 빠졌죠. 오직 랩탑, 모바일 전용으로만 출시가 된대요. 아니, 인텔이 데스크톱을 한 세대 통째로 건너뛴다는 게 전문가님 이게 말이 되나요? 역사적으로 보면 솔직히 굉장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칩의 아키텍처가 완전히 엎어지는 시점이라는 걸 좀 고려를 해야 돼요. 타이탄 레이크는 인텔 역사상 최초로 1세대 통합 코어, 유니파이드 코어가 적용되는 칩이거든요. 아, 통합 코어. 네, 데스크탑처럼 전력을 무제한으로 막 끌어다 쓸 수 있는 환경보다는 배터리 수명이나 발열 제어가 극단적으로 중요한 모바일 환경에서 이 새로운 아키텍처를 먼저 완성하겠다, 이런 의도인 거죠. 아, 그 통합 코어라는 개념을 여기서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요. 타이탄 레이크에는 카퍼샤크라는 코어가 탑재가 되잖아요. 네, 카퍼샤크 맞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고성능 내는 P코어하고 전력 소모 줄이는 E코어가 아예 태생부터가 다른 별개의 설계였단 말이죠. 완전히 달랐죠. 근데 이제는 동일한 카퍼샤크라는 하나의 아키텍처 설계도를 둘이 같이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E코어는 그저 P코어의 크기를 확 줄여가지고 밀도만 높인 버전이 되는 거고요. 네네, 바로 그겁니다. 말하자면 예전에는 한 무리 안에 호랑이하고 고양이를 섞어놓고 사냥을 시켰다면 이제는 그냥 큰 늑대랑 작은 늑대 이렇게 종을 하나로 통일해버린 셈이네요. 와, 그 호랑이랑 고양이 비유가 과거 하이브리드 구조의 가장 큰 약점을 아주 정확히 꼬집고 있어요. 아, 진짜요? 종이 다르면 사실 말이 안 통하잖아요. 아, 칩 안에서요? 네, 기존 방식에서는 P코어랑 E코어가 지원하는 명령어 세트, 그러니까 이 ISA가 서로 달랐습니다. 이게 운영체제의 스케줄러, 쉽게 말해서 윈도우의 작업 관리자 입장에서는 진짜 악몽이었거든요. 그렇죠. 어떤 작업을 호랑이한테 줄지 고양이한테 줄지 이걸 판단하는데 엄청난 연산력을 낭비해야 했어요. 교통 정리가 안 되니까 계속 병목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아하. 그럼 이제 덩치만 다를 뿐이지 같은 언어를 쓰는 늑대들로 쫙 통일해 놓으면 윈도우가 작업 지시하기도 훨씬 더 수월해지겠네요. 맞습니다. 아키텍처를 통일해서 명령어 세트의 어떤 불일치를 완전히 해결하고 칩 내부의 데이터 이동을 극도로 단순화시킨 거예요. 오, 영리한데요? 게다가 업계 분석을 보면 이 통합된 카퍼샤크의 설계 철학은 예전처럼 막 극한의 클럭 속도만 추구하던 P코어 팀의 방식보다는 그 한정된 면적의 트랜지스터를 아주 촘촘하게 꽉꽉 박아넣는 E코어 팀의 철학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아, 효율성을 중시하는 쪽으로요. 네네. 전성비, 그러니까 전력 대비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필연적인 진화인 거죠. 와, 게다가 이 타이탄 레이크 구조를 뜯어보면요. 정말 재밌는 부분이 더 있어요. 칩 내부에 허브 타일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 여기에 초전력 LP 코어가 4개나 박혀 있더라고요. 네, 따로 빠져 있죠. 그러니까 메인 코어들이 쿨쿨 자고 있을 때 백그라운드 작업을 조용히 처리하는 일종의 문지기 같은 역할이겠죠. 메모리도 192비트 LPDDR6에다가 128비트 DDR5까지 빵빵하게 지원하고요. 스펙이 아주 화려하죠. 근데요, 이 타이탄 레이크에서 진짜 세상을 놀라게 할 팩트는 따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하이엔드 모바일 라인업? 여기에 숨어 있어요. 네, 사실 이거는 폼팩터의 혁명이라고 부를 만한 진짜 엄청난 변화거든요. 네네. 최상위 모델인 타이탄 레이크 B 혹은 BX 라인업을 보니까 어칩 패키지 위에 무려 그 엔비디아의 대형 RTX GPU 칩렛이 같이 올라갑니다. 이걸 패키지온 메모리, 모팹 방식이라고 부르던데 아니 그니까 CPU랑 엔비디아 GPU랑 메모리까지 그냥 하나의 거대한 실리콘 덩어리 위에 다 합쳐버린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방식이 왜 혁명적인지 우리가 물리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리적 관점이요? 네. 기존의 고사양 게이밍 노트북을 뜯어보잖아요. 메인보다 한쪽 끝에 인텔 CPU가 있고 아주 멀찍이 떨어진 반대편에 엔비디아 GPU가 있어요. 아, 보통 양쪽에 떨어져 있죠. 네, 둘 사이는 구리선으로 길게 연결되어 있고요. 근데 데이터가 이 구리선을 타고 메인보드를 막 가로지르는 동안에 엄청난 전력이 낭비되고 지연 시간, 즉 레이턴시가 발생합니다. 당연히 발열도 엄청 심해지고요. 아, 그러니까 서로 멀리서 소리 지르면서 대화하다가 아예 그냥 한 방에 몰아놓고 귓속말을 하게 만든 거네요. 아유,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물리적 거리가 막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좁혀지니까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전력이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럼 그 남는 전력은 딴 데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남는 전력을 코어 자체의 성능을 높이는 데 몰빵할 수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막 쿨링팬이 윙윙 도는 그 두껍고 무거운 게이밍 랩탑이 아니라 진짜 맥북 에어처럼 얇고 가벼운 디자인에서 육중한 데스크톱을 압도하는 렌더링 성능이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와, 모바일 폼팩터의 물리적 한계 자체를 그냥 부숴버리는 거죠? 대박이네요. 그니까 얇은 서류 가방에서 쓱 꺼낸 노트북이 어지간한 데스크톱을 다 씹어먹는 시대가 2028년에 바로 온다는 거군요. 네, 고도입니다. 자, 이렇게 타이탄 레이크를 통해서 모바일 환경에서 이 통합 코어의 효율성을 제대로 증명해낸 인텔이 이제 드디어 데스크톱 시장으로 화려하게 귀환을 합니다. 그게 바로 해머레이크입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2세대 통합 코어인 썬더호크가 탑재가 되죠. 네네. 근데 이 해머레이크 로드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인텔이 약간 또 한번 자기 모순적인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보여요. 오, 그래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 모순을 느끼셨나요? 두 가지 큰 충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코어 울트라 3, 울트라 5 같은 대중적인 메인스트림 데스크톱 모델에서 그동안 인텔이 그토록 막 자랑하고 밀었던 이 코어를 대거 빼버려요. 네, 아예 빠지죠. 그리고 오직 거대한 P코어로만 칩을 구성한다는 겁니다. 물론 코어 수가 많은 워크스테이션급 랩탑 같은 데는 고밀도 E코어를 계속 쓰겠지만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충격, 이게 진짜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루나레이크 때부터 삭제해버렸던 기능, 즉 하이퍼스레딩, SMT가 갑자기 부활합니다. 네, 돌아왔죠. 아니 잠깐, 전문가님. 저는 이 대목에서 진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싶거든요. 흥미롭네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인텔이 과거에 이 하이퍼스레딩을 뺀 이유가 뭐였습니까? 가상 스레드 돌리는 게 비효율적이고 스케줄링이 막 꼬인다고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버렸다. 이렇게 막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네, 공식적으로 그렇게 밝혔었죠. 근데 이제 와서 메인스트림에서는 이 코어를 확 빼버리고 죽였던 하이퍼스레딩을 다시 살려낸다. 이거 솔직히 말해서 자기들 하이브리드 구조가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말 바꾸는 거 아니에요? 전형적인 마케팅 스핀 아닙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겉으로만 딱 보면 막 변덕을 부리거나 다시 과거로 퇴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제 눈엔 딱 그렇게 보이는데요. 하지만 엔지니어링의 인과관계를 진짜 깊이 파고들면요. 이건 실패에 대한 변명이 절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명령어 세트와 스케줄러의 교통정리, 그게 마침내 완벽하게 끝났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교통정리가 끝났다고요? 아니 그럼 하이퍼스레딩을 챗이 쓸 수 있게 된 뭔가 명확한 물리적 이유가 있다는 건가요? 네,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죠. 과거 1세대 하이브리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구조가 아예 다른 P코어랑 E코어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 P코어에 하이퍼스레딩을 딱 켜면 논리적 스레드가 두 개가 되잖아요. 네네. 방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럼 윈도우 스케줄러는 하나의 작업을 두고 세 가지 고민에 빠집니다. 이걸 진짜 P코어에 줄까? 아니면 P코어에 가상 스레드에 줄까? 그것도 아니면 E코어에 줄까? 경우의 수가 많아지네요. 맞아요. 이 판단을 내리는 과정 자체가 칩에 엄청난 부담을 줬던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하이퍼스레딩을 확 꺼버려서 변수를 줄이는 게 전체 성능을 올리는데 오히려 이득이었던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막 방은 여러 개인데 문패가 엉망으로 막 달려있으니까 손님 안내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렸다는 거군요. 그래서 일단 가짜 방, 즉 가상 스레드는 다 폐쇄해버렸던 거고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근데 해머레이크에 오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변했죠? 모든 코어가 썬더호크라는 단일 아키텍처로 완전히 통합이 되었습니다. 네, 하나로 통일됐죠. 게다가 메인스트림 데스크톱에서는 헷갈리게 만들던 이 코어마저 아예 빼버렸잖아요. 오직 P코어만 남았죠. 네, 이제 스케줄러가 헷갈릴 이유가 진짜 단 1%도 남아있지 않게 된 겁니다. 이제 알겠네요. 그러니까 방들을 전부 다 깔끔하게 리모델링하고 문패를 싹 통일해 놨으니까 이제 다시 한 방에 손님을 2명씩, 즉 하이퍼스레딩으로 집어넣어도 교통체증이 안 생긴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완벽하게 이해하셨네요. 이 코어를 덜어내면서 물리적인 코어의 총 개수는 줄어들었지만 하나의 강력한 아키텍처로 통일된 P코어, 그 P코어의 잉여 자원을 100% 끝까지 쥐어짜기 위해서 SMT를 다시 켜는 겁니다. 와, 기가 막히네요. 방을 싹 청소하고 나서야 비로소 예전 가구를 다시 들여놓을 수 있게 된 셈이죠. 이건 변독이 아니라 칩의 구조가 통합 코어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해진 아주 치밀한 진화의 수순입니다. 와, 진짜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칩 설계자들의 막 그 엄청난 고뇌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 소프트웨어의 한계하고 물리적 코어 가치를 놓고서 막 몇 년을 내다보면서 체스를 도는 것 같네요. 진짜 피말리는 체스 게임이죠. 자, 지금까지 저희가 뇌가 조금 뜨거워지는 아키텍처 이야기를 깊게 나눴는데요. 이제 약간 방향을 틀어서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의 어떤 지갑 사정, 이거랑 직결되는 실질적인 하드웨어 플랫폼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사실 기술적 완성도만큼이나 시장에서의 생존 전략, 이게 소비자한테 더 중요하게 와닿을 수 있거든요. 네, 일단 해머레이크 세대까지 메모리는 지속적으로 DDR5를 지원한다고 해요. 근데 이 수많은 자료들 중에서 소비자들이 진짜 가장 열광하고 환영할 만한 뉴스는 따로 있습니다. 아, 소켓 이야기 하시려는 거죠? 네, 바로 2026년에 노바레이크, 2027년에 레이저레이크, 그리고 2028년 이후의 해머레이크까지 이 무려 3세대의 칩들이 모두 동일한 LGA1954 데스크톱 소켓을 공유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정말 큰 뉴스죠? 와,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새로운 CPU 하나 꽂아보겠다고 막 멀쩡한 메인보드까지 통째로 갈아치워야 했던 그 고통스러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실 인텔의 잦은 소켓 변경은 PC 조립 즐기시는 분들, DIY 유저들에게는 진짜 가장 큰 원망의 대상이었거든요. 욕 진짜 많이 먹었잖아요. 네, 메인보드 교체 비용이라는 엄청난 업그레이드 장벽을 스스로 만들어낸 셈이니까요. 반면에 경쟁사인 AMD가 어떻게 시장 점유율을 확 뺏어왔는지 한번 보세요. AM4라는 소켓 하나를 무려 5년 이상 엄청 오랫동안 유지를 했습니다. 아, 맞아요. AM4 전설이죠. 메인보드는 그대로 딱 두고 CPU만 세대별로 쏙쏙 갈아 끼우는 그 놀라운 경험. 그게 AMD한테 정말 종교에 가까운 강력한 고객 충성도를 안겨주었거든요. 그쵸. 한번 AMD 메인보드를 딱 싸면 도저히 인텔로 넘어갈 수가 없는 이른바 락인 효과가 엄청났죠. 근데 인텔이 드디어 고집을 좀 꺾고 그 전략을 그대로 벤치마킹한 거군요. 네, 더 이상 소비자들의 어떤 피로도를 방치했다가는 데스크톱 시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다는 그 위기감이 크게 작용한 겁니다. 아, 위기의식? 플랫폼 수명, 그러니까 이 론제비티가 보장이 되면요, 소비자들은 부담 없이 자주 상위 모델의 CPU로 업그레이드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메인보드 칩셋 팔아서 남기는 이유는 좀 줄어들겠지만요. 네네. 장기적으로는 인텔 생태계 안에 유저들을 가둬두는 훨씬 더 강력하고 전략적인 결단인 거죠. 야, 인텔 보드 한 번 사면 3세대는 거뜬히 쓴다. 이제 이 말이 진짜 현실이 되겠네요. 자, 벌써 우리가 파헤친 팩트들을 한번 싹 정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7년 레이저 레이크는 기존 아키텍처랑 새로운 그래픽 코브를 영리하게 막 혼합하면서 AMD의 모바일 그래픽 패권을 뺏어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징검다리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2028년 타이탄 레이크는 아주 과감하게 데스크톱을 건너뛰고 모바일에 집중하면서 통합 코어라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대로 증명해냈죠. 엔비디아와의 패키징 통합을 통해서 물리적 거리의 한계도 박살을 내면서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머레이크에 이르러서 덜어낼 건 확실히 덜어내고 그 통일된 코어 위에서 하이퍼 스레딩을 화려하게 부활시켰습니다. 덤으로 LGA1954 소켓 수명까지 길게 유지하면서 돌아서던 소비자들의 마음까지 다시 붙잡으려는 거대한 그림이 다 완성이 된 거네요. 네, 그냥 단순히 스펙만 올리는 그런 방식을 넘어서 환경에 맞게 코어의 본질 자체를 뜯어 고친 그런 인텔의 뼈를 깎는 고민이 로드맵 곳곳에 진짜 깊게 배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 복잡한 기술의 흐름을 쫙 쫓아오면서 발견한 사실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컴퓨팅 파워는 단순히 실리콘 덩어리에 코어를 몇 개 더 막 때려놓느냐 이런 무식한 싸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모바일하고 데스크톱이라는 그 물리적 경계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한때 절대적인 권력을 자랑하던 그 책상 밑에 거대한 데스크톱 타워는 이제 멸종 위기에 처한 공룡일지도 모릅니다. 네. 머지않은 미래에 진정한 하이엔드 컴퓨팅의 지배자는 엔비디아의 그래픽과 인텔의 통합 코어가 하나의 세포처럼 싹 결합되어서 여러분의 백팩 속에 아주 소리 없이 들어가는 얇고 차가운 유리와 금속의 판자 조각이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기술의 지각 변동 속에서 여러분의 다음 선택은 무엇일지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팩트와 날카로운 시선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